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런 믿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푸틴은 가용한 수단을, 옵션을 다 꺼내들 거다. 저는 러시아의 승리가 조금 더 또 가능성이 높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일어난 지 2022년 2월 2년 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전쟁 어느 정도나 버틸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이거 영원히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우러 전쟁 개전 초기에 이게 최소 3년 이상 갈 것이라고 저는 얘기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한 국가와 한 국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 이란 등 과거에는 우리가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이제는 뭐 나토 회원국들, 이제 서방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의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1950년 당시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도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 간의 세력 간 대리전이 벌어졌고 만 3년하고도 1개월 전쟁이 장기화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전의 양상과 비추어 봤을 때 당시에 뭐 한국전하고의 단순 비교는 제한되겠지만 저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어떤 권위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자유주의 진영 간의 일종의 세력 간 대리전 양상으로 좀 바라봤고 따라서 전쟁은 이제 단기전보다는 장기전 형태로 갈 확률이 높겠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는 것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최소 3년 이상 갈 것이라고 저는 애당초 내다봤고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이제 끝난다면 어떤 식으로 전쟁이 종식될 것이냐 뭐 트럼프는 본인이 공공연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하루 만에 끝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향방 그리고 두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지속 여력이 있다라고 제가 바라본 게 뭐 우크라이나도 지금 징집병 문제에 대한 지금 징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투병 이제 부족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 전쟁이 단순히 그런 병력 수로만 전투나 전쟁의 결과가 결정짓는 그런 현대전의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2022년 개전 초부터 지금까지의 그 무기 보유 수량을 좀 파악을 해봤더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이 2022년 2월 개전 당시보다 지금 뭐 전차나 자주포, 기타 이러한 무기 보유 수량이 지금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구나. 정쟁 수행에 대한 수행 여력이 지금도 이제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의 그 무기 보유의 그 수량에 저는 여기 쪽 포커스를 뒀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전쟁이 조금 더 지루한 장기전 형태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일단락이 된다면 이제 두 가지 가능성.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미국의 중재로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평화 협상을 맺고 휴전 협정을 맺는 거죠. 그게 하나하고 두 번째 가능성은 러시아가 결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 결국은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푸틴은 사실 우러 전쟁에 사실은 이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명분론을 내세웠지만 실리적으로 봤을 때 푸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2022년 2월 이전에 러시아 내에서의 푸틴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은 지지도로 떨어졌고 자칫하면 푸틴은 탄핵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푸틴의 지지도가 급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푸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이 불가피했고 그 전쟁을 오히려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푸틴은 사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는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그런 믿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푸틴은 모든 수단을 다 가용한 수단을 옵션을 다 꺼내들 거다.
그 중에는 이제 전략 핵보다는 저강도의 전술핵 사용 가능성. 핵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 1990년 초 그 우크라이나 동북부의 그 돌출부인 돈바스 지역에서 그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 반군 단체가 활동을 했었는데 당시 구소련 러시아로부터 전술핵 배낭을 지원받아 전술핵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또 기록이 있어요. 이건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 활동했던 우크라이나 내의 친러 반군 단체는 다 괴멸이 됐고 지금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구소련은 붕괴돼서 러시아 체제로 새롭게 등극하면서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술핵 지원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정작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사실을 부인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북한이 핵을 사용한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한 번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지만 과거에 핵을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런 가정을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걸 공식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미국의 대선 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이제 종전 협정을 맺고 평화 협정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휴전 협정으로, 휴전 상황으로 도입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중에 한 국가의 승리를 점쳐보라 하시면 전 러시아의 승리가 조금 더 사실적이고 또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바라보여지고, 여기에는 푸틴이라고 하는 푸틴 대통령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좀 바라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은 좀 안타깝지만 러시아의 좀 승리로 전쟁이 일단락될 가능성? 저는 거기에 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핵 얘기해 주셔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까지 길게 갈 거라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북한군이 이렇게 많이 파병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핵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왜냐하면 또 탐두가 5,000발이 넘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전술적 핵이라 하더라도 쏘게 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지탄과 압력과 러시아가 또 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여파는 없는 건가요? 우리가 안보를 논할 때는요, 지금 이제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리고 다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전면전 상황, 이런 전쟁 상황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전쟁은 이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근데 모든 그런 예상이 다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요,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되고 조금 보수적이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 순진한 동화 속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누차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푸틴 대통령은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한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에는 그 핵 사용에 대한 옵션을 가정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요, 러시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한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미국이나 나토 서방 많은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정에 대한 전제를 놓고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라는 것은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좀 제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2011년 12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게 되죠. 2011년 12월 1차 군 관계 회의를 해요. 그리고 이듬해 2012년부터 2차, 3차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직후 군 관계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군부가 그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유사시 7.1 전쟁 계획이라고 하는 전쟁 계획 수립을 해서 그걸 보고를 하고, 김정은이 3차 군 관계 회의 때 이를 승인해줘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북한의 7.1 전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작게 5027,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유사시 그 한반도에서의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작전 계획 5027이라는 게 있는데 북한의 7일 전쟁 계획은 우리나라 작계 5027과 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작계 5027에도 유사시, 이 유사시나리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그런 부분을 작계 5027에서는 가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7일 전쟁 계획에는요, 3일차와 4일차는 핵무기 사용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반도에서의 전쟁 계획은요,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핵 사용에 따른 그런 전쟁 시나리오를 갖고 전쟁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께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핵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핵전쟁 일어나라고 제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두지 않고서, 그리고 또 어떤 보수적인,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지만, 만에 하나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절대로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좀 봐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바라보고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놔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가능성 중에는 북한조차도 북한의 7일 전쟁 계획에 이미 북한 전쟁 지도부는 핵 사용을 전제로 놓고 전쟁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혹자는 북한은 이렇게 핵 사용을 전쟁 계획에는 포함시켜 놓고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일종의 엄포용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건데 사용할 것을 이제 전쟁 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은 우리 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안보에 있어서는 좀 지나칠 정도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당연히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이 핵전쟁이어서는 더더욱 안 되죠.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걸 대비하고 있어야지 그런 일이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러면 무기 받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 건가요? 또 다른 국가에서도 받고 있나요? 지금 아까 전에 2022년 2월보다 전쟁 물자가 많아졌다면서요? 예, 북한제 무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군 모두 양측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드론이 있는데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과 러시아군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론이 중국산 DJI사의 드론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중국한테 둘 다 지원받나요? 그러니까 중국의 DJI사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마켓시어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 세계 단연 최고의 드론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드론을 공급하는 공급 기업이 DJI사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드론 수요를 충당해야 되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DJI사 드론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고,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지금의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DJI사의 드론과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DJI사의 드론은 사실 DJI사는 한 번도 군사용 군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뭐 그럼 개조를 하나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DJI사에 이제 쿼드콥터라고 하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드론인데요. 이 드론에 집게발을 달아서 폭탄을 매달아서 폭탄을 실어 이렇게 작전에 투입하거나, 또는 뭐 기본적으로 드론은 뭐 감시 정찰용으로도 활용하고 또는 자폭용으로도 쓰이고 있고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민수용 드론을, 민간 드론을 군사용 또는 군용 드론으로 개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조해서 군사용으로 쓰는 것을 군사학에서는 이를 테크니컬이라고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가난한 나라의 무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포터나 봉고 이런 트럭들이요, 중동의 테러 국가나 또는 남미 또는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서 보면 이게 보도되는 TV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포터나 봉고 차량이 그런 분쟁 지역에서 분쟁 국가들 간에 이게 차량에 장갑을 덧대고 그 다음에 차량 후미에 기관총을 매달아서 군사용으로 군용으로 개조해서 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군 단체나 테러 단체들은 어떤 한 국가의 정규군의 그런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이런 무기 체계를 보유해서 운영하기가 제한되니 그런 민수용 민간
그런 장비들을 군사용이나 군용으로 개조하는 것. 이걸 네. 테크니컬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러한 테크니컬 기반 개념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지금은 이제 드론 전쟁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실상 들여다보면 이런 테크니컬의 개념이 많이 그런 부분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튼 러시아는 북한제 무기 그리고 중국산 DJI사의 드론뿐만 아니라 네. 이란의 샤헤드라고 하는 이제 자폭용 드론이 있어요. 그걸 또 러시아군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권위주의 국가들로서 그 공조와 연대, 그 결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자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북한제, 그다음에 중국산, 그리고 이란제 무기들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이라든가 나토라든가. 맞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끝난 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워낙 뭐 많은 것들이 무너져서. 이게 과거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네. 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도 그리고 가장 대량 파괴와 대량 살상의 전쟁을 경험했던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 원조, 그래서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마샬 프로젝트가 진행됐죠.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당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당시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전후 그 전범국가였던 일본은 그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10년 동안 유례가 없었던 경제 대호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양 갈래의 양 측면이 있어요. 전쟁 속에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됐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들은 지금 역대급 초호황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전쟁 특수로 우리 대한민국 K방산 또한 뭐 K방산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수식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역대급 방산 수출 수주 기록을 또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에게는 고통이 되고 불행한 일이지만 또 다른 경우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또 세계 경제나 다른 국가들에게는 이게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약간 좀 어떤 역설적이고도 딜레마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크라이나도 종전 이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서 휴전 협정이 맺어진다고 하면 우크라이나의 또 재건 사업을 위한 또 그런 기금이 조성이 되고 또 그런 많은 경제 원조나 또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오히려 기회라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푸틴도 본인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푸틴은 잘한 선택이었고 푸틴 개인에게는. 푸틴 개인에게. 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오히려 서방의 많은 경제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겠죠. 그렇죠. 인류에게는 끔찍한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리고 또 사실은 K방산 말씀드려서 그런데 혹자는 우리나라 이런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이 결국은 이 무기가 전쟁에 쓰이면서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쓰이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인명을 살상하는 용도로 쓰이는데 이걸 마냥 달가워할 일이고 좋아할 일이냐라고 하시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K방산 무기가 세계 평화 이바지한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리한 질문으로 푸틴은 러우 전쟁에서 이끌어낸 주요 군사적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되고 지금 푸틴은 전쟁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괜히 시작했나 후회할까요? 아마도 푸틴 개인은 잘한 전쟁이고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지지율이 너무 낮았으니까. 예, 그때 당시 지지율이 너무 낮았고요. 당시 러시아 정치 상황을 보면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푸틴이 당시 탄핵되고 정권 축출된다 하더라도 이상할 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푸틴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푸틴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지금 와서 보면 푸틴에게는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푸틴 개인은 생각할 거라 생각이 되고 뭐 지금 러시아가 뭐 미국에 이어 군사 초강대국으로서의 그런 입지와 그런 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우로 전쟁을 통해서 사실 좀 기대했던 만큼 러시아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또 실망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좀 의구심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또 많았는데, 근데 러시아를 또 가볍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는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러시아의 군사력을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단기전보다는 장기전으로 전쟁을 조금 더 이끌기 위해서 이런 완급 조절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사실 저도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드는데, 여튼 이제 러시아도 실제적인 이런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군도 이번에 많은 반성과 자성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실전적인 이런 전쟁을 통해서 현대전에서 이제 어떤 단순한 군사력에 대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이런 전쟁과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아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